오늘은 여러분께 나이가 들수록 돈과 수명을 동시에 늘릴 수 있는 한 가지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법은 바로 나이가 들어도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가 되어도 목표의식, 꿈, 비전을 항상 갖는 것입니다. 무슨 내 나이 50인데, 60인데, 70인데, 80인데, 90인데 무슨 꿈과 비전을 갖냐?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나이에 상관없이 목적의식, 꿈과 비전, 목표를 갖는 것은 그 자체로 너무나 멋있는 일이지만, 과학적으로 봤을 때에도 돈과 수명, 재정적 측면과 건강적 측면에서 매우 탁월한 선택임이 많은 연구를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삶의 목적의식을 갖는 것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재정적 측면, 건강적 측면, 더 나아가서 어떤 삶의 밀도 측면에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신 박사님과 함께 쓴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에 가장 첫 번째로 이 목적의식에 대해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이 출간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메이저 서점이죠.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에서 모두 종합 베스트셀러, 보통 종합 베스트셀러라고 한다면 분야에 상관없이 이제 20위 안에, 전체 모든 책 중에 주간으로 20위 안에 들면 종합 베스트셀러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여러분께서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을 선택해 주셔서 지금 20위 안에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인문 분야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모두 260편의 챕터로 이루어졌는데요. 전 여러분께 이 모든 챕터를 특강으로 찍어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5번째 시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책을 읽으시면서 스스로 사유하시고 생각하시고, 이 책에 나오는 철학적 뿌리들, 사고의 체계, 이런 것들을 흡수해 가면서 동시에 제 특강을 함께 들으시면은 책 한 권이 아니라 책 100권 이상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을, 내용을 보면서, 첫 번째로는 목적의식이 건강, 수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두 번째로는 이런 목적의식이 우리의 재정적인 상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세 번째로는 이런 목적의식이 삶의 밀도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꿈을 꾸기에 절대 늦은 때란 없다. 레스 브라운. 시간이라는 제약은 육신의 노쇠를 결정할 뿐 영혼의 지평까지 가둘 수는 없다. 우리가 진정으로 늙는 순간은 가슴속 갈망이 사그라져 더 이상 내일을 기대하지 않게 될 때다. 꿈을 꾸는 마음이 살아있는 한 삶은 언제나 다시 시작될 여백을 품고 있다. 오늘이라는 하루는 늘 첫 장처럼 조용히 열려있다. 내가 책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진정으로 늙는 순간은 가슴속 갈망이 사그러져 더 이상 내일을 기대하지 않게 될 때다. 다시 말해서 꿈, 비전, 목표가 없었을 때, 목적의식이 없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늙는 것이다. 그런데 이 멋있는 문구가 단순히 문구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 실제로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사망률이 다릅니다. 러시대학 의료센터에서 노인의 약 1,500명을 5년 동안 추적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추적 연구 결과 삶의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무려 40%가 더 낮게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한 대규모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노인들 약 4만 명을 추적 연구한 결과 약 7년 동안 이키가이라고 하죠.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날 이유, 내가 삶을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살아야 할 가치가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에 비해서 사망률이 1.5배가 더 높다는 것이 연구 결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사망률 40%는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 건가? 개개인마다 다르겠죠. 또 기대 수명의 어떤 기준이 다르니까. 짧게는 약 3년, 길게는 무려 7년 정도를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 나는 비전이 있다, 꿈이 있다, 삶의 목표가 있다 하는 사람이 더 오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적의식이 사람을 더 단순하게 오래 살게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게 해줍니다. 특히 요즘에는 나이 들어서
암보다도 더 무서운 게 치매잖아요. 미국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약 15,000명의 사람을 15년 동안 추적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 삶의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인지장애나 치매 같은 인지 저하를 경험할 확률이 28%나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일본의 연구는 더 결과가 더 강하게 나왔는데요. 이키가이 말씀드렸죠?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치매 발생 위험도가 36%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목적의식이 있는 것은 아주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비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런 연구를 종합해 보면 이런 삶의 목적의식이 있는 것이 얼마나 건강이 좋아? 했더니 삶의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은 삶의 목적의식이 없거나 부재한 혹은 잃어버린 사람보다 건강하게 약 10년 동안 활동할 수 있다 라는 결론을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말은 목적의식이 있으면 80대가 되어도 심지어 90대가 돼도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나이가 들어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워런 버핏과 워런 버핏의 단짝인 영원의 듀오인 찰리 먼거 옹이 떠오르는데, 찰리 먼거는 99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까지 너무 왕성하게 에너지 넘치게 활동하셨고, 워런 버핏도 지금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노쇠해졌지만 여전하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나이가 95입니다. 워런 버핏 관련된 최고의 명주 중에 하나인 워런 버핏 웨이를 보면은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가 얼마나 강력한 목적 의식하에 살아가는지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진정으로 늙는 순간은 가슴속 갈망이 사그러져 더 이상 내일을 기대하지 않게 될 때다. 이키가이를 잃어버리는 것, 목적 의식을 잃어버리는 것. 그럴 때 우리가 진짜 늙는 것이다. 반대로 우리의 목표가 있다면, 꿈이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이키가이가 있다면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실제로는 늙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정신승리가 아니라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이거를 지지해 주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곧 50이 되거든요. 60, 70, 80, 90 몇 살에 죽을지 모르겠지만 죽을 때까지 삶의 목표와 꿈과 비전을 잃지 않고 이 가슴속에 품고 살아갈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내 삶의 목적의식이 있다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죠. 늙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어떤 꿈과 비전, 삶의 목표가 없다면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 만드시기 바랍니다. 뭐요? 레스 브라인 뭐라고 얘기했죠? 또 다른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꿈을 꾸기에 절대 늦은 때는 없다. 자, 그럼 삶의 목적의식과 재정적인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내용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을 향한 내딛는 걸음에 너무 늦은 개들이란 없다. 오히려 나이 들어 되찾는 꿈은 조급한 욕망이 아닌 오랜 자신을 바라본 끝에 도달한 진실에 가깝다. 어제의 후회에 매몰되지 않고 오늘 새로운 목표를 세우는 행위는 흘러가는 시간에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삶의 방향을 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자, 봐요. 나이 들어 되찾는 꿈은 조급한 욕망이 아닌 오래 자신을 바라본 끝에 도달한 진실에 가깝다. 전 이 문구를 보면, 저는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니까 나이와 창업 성공률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딱 떠오릅니다. 여러분, 스타트업 창업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나이가 든 60대가 떠오릅니까? 아니면 나이 젊은 20, 30대가 떠오릅니까? 당연히 대부분 스타트업 하면 이 젊은 친구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MIT와 미국 인구조사국 이 2007년부터 2014년 동안 무려 27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 놀라지 마십시오. 60대 창업한 사람이 30대 창업한 사람보다 성공적인 스타트업을 만들 확률이 무려 3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이 상위 0.1% 기업, 그러니까 대규모 성공이죠. 엄청난 성공을 거둘 확률도 무려 1.7배나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시 제가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을 읽어드릴게요. 오히려 나이 들어 되찾는 꿈은 조급한 욕망이 아닌 오래 자신을 바라본 끝에 도달한 진실에 가깝다. 30대와 60대 뭐가 다를까요? 삶의 경험치가 다르죠. 아마 삶의 목적의식이 명확한 가운데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왔다면 나이가 들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올해 자신을 바라본 끝에 도달한 진실에 가깝다. 그래서 젊었을 때보다 어떤 사람들과 어떤 규모로 어떤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는 것이, 스타트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견적이 나왔겠죠. 아니 내 나이 무슨 60인데 창업이야. 나이 60이기 때문에 창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연구 결과가 그렇잖아요. 실제 60대가 30대보다 성공률 스타트업을 만들 확률이 무려 3배나 가깝잖아요. 내가 정말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살았다면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알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연구에서는 어떤 스타트업의 성공뿐만 아니라 5년 생존율도 나오거든요. 5년 생존율을 보면 50대 창업자의 기업인 경우에 5년 생존율이 무려 70%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젊은 친구들, 20, 30대 친구들은 5년 생존율이 30%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이 연구를 소개시켜 드리면서 그러면 60대 때 정말로 스타트업을 창업한 사람이 누구였을까를 떠오르 보면 20, 30대 때 창업해서 실패한 그런 사람들, 젊었을 때부터 도전해서 쓴 고배를 마셨지만 그 쓴 고배 안에서 많은 것들을 배워나가고 그런 것들이 연륜이 쌓여져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조급한 욕망이 아닌 올해 자신을 바라본 끝에 도달한 진실을 마주해서 창업을 했을 때 그렇게 창업을 한 사람이 성공 확률이 높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창업 분야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소득과 순자산 측면에서도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소득과 순자산이 높습니다. 미국에서 4,660명을 9년 동안 종단 연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 내 삶에 뚜렷한 목표와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그 연구를 시작할 때 이미 소득과 순자산이 높았는데 9년 동안 추적 연구를 해보니까 그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거는 뭐 성격이나 어떤 삶의 만족도 이런 것들 다 통제하고 나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실제로 삶의 목적의식이 있는 것이 뭐다? 곧 돈이다, 곧 소득이다, 곧 자산이다 라는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제가 지금 우리가 돈을 버는 것만 신경 썼잖아요. 근데 돈이라고 하는 거는 순자산이 늘어나려면 소득도 많아져야 되지만 지출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히 소득보다 지출이 많아지게 되면 순자산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니까. 자, 목적의식을 갖는 사람은 이런 지출 측면에서도 매우 유리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가 나이가 들면은 어떤 비용이 늘어날까요? 바로 의료 비용입니다. 특별히 60세 이후부터는 이 의료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죠?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요. 당연히 의료 비용이 평균적으로, 확률적으로 덜 들겠죠? 60대, 70대, 80대, 90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의료 비용이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이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자산적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 한다면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요 그 자체적으로 생략적으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덜 받아요.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 예, 염증이 낮고 면역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왜 삶의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이 스트레스가 낮은가? 그 이유는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이 내 삶을 통제한다는 통제감이 더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가장 스트레스 받을 때가 언제냐? 내 삶을 통제할 수 없을 때, 내 삶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감각 자체가 사라질 때. 그래서 우리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상사의 변덕에 내가 일하는 게 막 바뀔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런 상황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인 거지. 그런데 삶의 목적의식이 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찾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내 주변 상황이 여러 가지 역경과 어려움과 불확실성이 높다 하더라도 중심을 잡고 내 삶을 컨트롤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내 삶에 대한 통제감을 확보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훨씬 더 낮은 거죠. 환경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실제 삶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내 삶의 통제가 있기 때문에 내 몸에 스트레스를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당연히 목표, 비전, 꿈이 있는 사람이 내를 위해서 오늘 더 열심히 살겠죠. 내 건강을 위해서, 내 재정을 위해서 더 정교하게 계획을 세우고 더 실천할 확률이 높겠죠.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한 달, 1년, 5년, 10년이 쌓이면 삶의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어떤 건강적 측면, 재정적 측면은 극명하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나이에 상관없이 목표, 꿈, 비전, 이런 목적의식이 있는 삶이 목적의식이 없는 삶보다 건강적 측면에서, 재정적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라는 걸 살펴봤는데, 개인적으로는 그거 못지않게 아니면 더 중요한, 우리가 목적의식을 갖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에 그 관련된 내용에 있는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마지막까지 미완성으로 남는 예술 작품과 같다. 남겨진 시간의 길이를 가늠하기보다 그 시간을 무엇으로 채울지 고민하는 태도가 삶의 밀도를 결정한다. 죽어가는 시간을 견디는 차원을 넘어 살아있는 시간을 창조하는 자에게 물리적 나이는 더 이상 삶의 족쇄가 될 수 없다. 늦었다는 두려움보다 지금 시작하는 용기가, 지나간 후회보다 앞으로 나아갈 열망이 삶을 정의한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기에 절대 늦은 때란 없다. 삶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삶의 깊이, 삶의 밀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죽음과 가까이 되고 삶의 길이가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뭐다? 삶의 깊이, 삶의 밀도입니다. 아마 지금 40대, 50대, 50대, 60대 이렇게 넘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 말에 공감을 할 것입니다. 얼마나 오래 살 것인가?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 인간은 시간을 소유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더 늘린다. 그 시간을 내가 더 많이 소유한다. 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순간순간을 얼마나 밀도 있게 살 것인가, 얼마나 의미 있게 살 것인가, 얼마나 만족하고 살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죠. 당연히 내 삶의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이, 나는 어떠한 존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어디로 가야만 하는지 아는 사람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삶에 대한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삶의 깊이와 밀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논어에 이런 말이 있죠. 조문도 석사가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삶의 목적의식이 있는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꿈을 꾸고 있습니까? 어떠한 비전이 있습니까? 어떠한 목표가 있습니까? 어떠한 삶의 목적이 있습니까? 삶의 목적의식이 있는 것만으로,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대한 밀도, 삶에 대한 깊이를 더 깊게, 더 만족도 높게, 더 의미 있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면서, 오늘 여러분께서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 내용을 보셨지만 정말 좋죠? 이러한 좋은 내용이 무려 260개가 있습니다. 이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은 260개의 정말 아주 깊은 철학적 뿌리가 있는 명언을 풀어낸 책입니다. 정말 훌륭한 명언, 정말 우리 가슴을 울리는 명언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 260개의 명언을 어디서 뽑았냐면은 거인의 읽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명언이 1400개가 있습니다. 그 1400개 중에 260개를 줄여서 그 내용을 풀이한 것이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을 읽으시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같이 생각하는 것도 매우 좋지만, 더불어서 좋은 거는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의 명언들이 정말 좋다면 거기에 못지않게 좋은 명언들이 함께 있는 것이, 묶어져 있는 것이 거인의 읽다이기 때문에 거인의 읽다도 함께 읽어보시면, 좀 명언 좋아하신다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이제 260개라 말씀드렸잖아요. 글이. 그래서 100개는 거인을 쓰다 라는 필사책으로 여러분께서 필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박사님, 제가 애초에 이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은 필사책을 기획해서 나왔기 때문에 최선의 생각에 있는 그 문장 하나하나를 허투루 쓴 게 없습니다. 왜냐면 이 필사를 하게 되면 문장 하나하나의 수준이 그냥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필사할 내용인데 그 문장이 뭔가 임팩트가 떨어지거나 뭔가 얻을 게 없으면 필사할 이유가 없겠죠? 이런 걸 딱 감안해서 만든 것이 거인을 쓰다 라는 필사책이기 때문에 필사 좋아하시는 분들, 아니면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 읽으시면서 이건 한 땀 한 땀 필사를 하면서 문장 하나하나에 있는 내용들을 내 것화 시키고 싶다 하신 분들은 거인을 쓰다 필사책 꼭 써보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희가 함께 필사할 수 있는 필사단 단톡방 모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일 때마다 1000명 이상 함께 이제 필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앞으로 고인을 쓰다는 필사단에서 계속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께서 필사단 신청하셔가지고 함께 필사하게 되면 이 필사단 바이브가 장난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과 함께 필사의 새로운 분위기를 느끼시고 싶으신 분들은 필사단을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은 제가 독서연구소를 통해서 1편부터 260편을 전체를 다 이렇게 영상을 찍어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책 읽으시면서 제 영상도 같이 보시면 책에 대한 효과를 10배, 100배 이렇게 보지 않을까. 준비하는 저도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일 것 같아서 기대가 너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삶의 목적의식을 항상 갖고 사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인문 교양서라고 자부하는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 특강 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인생의 고통과 역경을 부셔버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인 사랑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죠. 명언은 소포클레스 명언입니다. 인생의 모든 무게와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한 단어가 있다. 바로 사랑이다. 소포클레스. 소포클레스는 아이스킬로스, 에우리피데스와 함께 고대 그리스 비극 3대 작가 중에 한 명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명언은 소포클레스가 한 명언이라기보다 소포클레스의 유작이죠. 콜로노스의 오이디푸스에서 오이디푸스가 한 말을 이제 우리가 명언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작품에서 오이디푸스는 어마어마한 고통과 역경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왕위를 잃게 되고 아들들한테 배신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결혼할 것이라는 가혹한 운명을 맞닥뜨렸을 때 자기의 두 눈을 찔러가지고 눈먼 자로서 그리스 전역을 방랑하게 되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비난을 받게 되는 등 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거의 최대한의 고통과 역경을 겪은 이제 인물이 이제 오이디푸스인데, 그런 오이디푸스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결국 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오이디푸스를 정말로 지극정성으로 헌신적으로 모셨던 두 딸이 있었습니다. 안티고네와 이스메네였는데, 이 오이디푸스가 인생을 마무리를 하면서 이 두 딸을 끌어안고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한 명언이 바로 오늘 읽은 인생의 모든 무게와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한 단어가 있다. 바로 사랑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오이디푸스를 정말 고통과 역경으로 몰아넣었던 운명적인 비극, 그 앞에서 그 운명을 의지로 극복할 수 있게끔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딸들의 사랑이었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오는 고통과 역경에 진짜 무서운 점은 그 고통과 역경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과 역경이 한 인간을 고립시킨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오이디푸스에게 닥친 것처럼 어떤 불가항력적인 운명적 비극을 우리 겪게 되면은 신이 나를 버렸다, 혹은 세상이 날 도와주지 않는다, 내가 겪은 이 고통과 역경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세상에 혼자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스스로를 고립하고 세상과 이제 단절하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존재를 뭐라고 정의하냐면 존재는 관계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존재하는 방식이 뭐냐? 관계를 통해서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죠? 홀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결국 난 태어나자마자 부모라는 관계성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무수한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죠. 무수한 많은 물건들, 무수한 많은 지식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려운 고통과 역경을 맞닥뜨리게 되면은 우리 이런 관계성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고립시키기 시작하죠. 그러면 스스로 이제 묻습니다. 내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내가 존재할 이유가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런 존재론적 파멸로 가는 방향을 역행시킬 수 있는 한 가지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오이디푸스 명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로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존재와 존재를 연결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이 고통에 대한 가장 강력한 안티테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이 고통에서 오는, 역경에서 올 수 있는 파괴적인 어떤 폐해를 가장 강력하게 막고 부정적인 기운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해방시켜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에서는 이 명언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인생은 피할 수 없는 무게를 동반한다. 책임, 상실, 후회, 그리고 끝내 혼자 감당해야 하는 고독까지.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이 짐을 짊어지는 일에 가깝다. 우리는 종종 이 무게를 없애려 애쓰지만 삶의 고통은 견뎌야 할 조건에 가깝다. 그리고 현실 속에서 인간을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힘은 의외로 단순하다. 바로 사랑이다. 저는 이 대목을 쓰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로서의 사랑. 왜 엄마 아빠는 강하죠? 바로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내가 책임져야 할 우리 자식, 우리 자녀가 있기 때문에 무너질 수가 없죠, 부모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현실 속에서 인간을 무너지지 않게 붙드는 힘은 의외로 단순하다. 바로 사랑이다.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녀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어떠한 고통과 역경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업을 2번 정도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되게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첫째가 있었거든요. 그때 매우 힘들었습니다. 근데 매우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 힘듦을 모를 정도로 제가 정말로 열심히 살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제가 원하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 와이프와 우리 아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무너질 수가 없었죠. 아마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낀 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실 겁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어떤 우리가 역할극에서 부모 역할을 하는 성인은 어떤 우울한 어떤 상황에 있었을 때 그 우울한 가운데서도 빨리 회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서울대학교에서 실시한 연구에 의하면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의 자살 시도율이 자녀가 없는 성인보다 현저하게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부모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부모는 이렇게 강합니다. 그러면 그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들은 어떨까요? 똑같이 부모의 사랑을 잘 받은 자녀는 고통과 역경에 매우 강합니다. 애착 이론에는 매우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존 보울비가 정립한 이론인데요. 보통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특정 양육자와 유대를 맺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가 이후 삶에 아주 강력한 심리적 기제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애착 이론인데요. 부모나 양육자에게 안정적으로 애착을 받은, 사랑을 잘 받은 그런 안정 애착에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양육자가 없는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도 불안도가 매우 낮았고요. 그리고 이 양육자가 돌아왔을 때 빠르게 안전감을 회복하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도 강하고 회복 탄력성도 강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특별히 이런 안정 애착에 있는 아이들이 더 탐험을 훨씬 잘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탐험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베이스 캠프가 안정적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안정적인 베이스 캠프가 있으니까, 그야말로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주는 우리 거대한 존재 부모가 있다 보니까 더 멀리, 더 새로운 거, 더 낯선 곳으로 탐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버드 연구에 따르면 안정 애착에 있는 아이들은 이 전전 두피질이 더 발달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전전 두피질은 우리 갖고 있는 감정 조절이랄지, 특히 스트레스 상황이 있었을 때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부위인데요. 그 말인 즉슨 안정 애착, 그러니까 사랑을 제대로 받은 그런 아이들은 고통과 역경을 잘 또 지혜롭게 견뎌낼 수 있는 뇌 상태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부모는 내가 지켜야 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고통과 역경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자녀들은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으로 앞으로 살아가는 고통과
어려움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의 그 인지 상태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고통을 사라지게 하지는 않는다. 대신 고통의 의미를 바꾼다. 무거운 짐을 지고도 가볍게 걸을 수 있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그 짐을 지고 갈 이유인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존재가 있을 때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고 견뎌야 할 순간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얻는다. 사랑은 현실을 바꾸지 않지만 현실을 견디는 인간을 바꾼다. 우리가 전쟁 영화를 보면 전쟁 중에 있는 군인들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가족 사진을 이렇게 보는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가족이다 보니까 가족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고통 속에서 가족 사진을 보면 고통이 경감이 됩니다. 고통이 줄어들어요. 2010년에 있었던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한 연구에 따르면 고통을 받았을 때 내 사랑한 연인의 사진을 보면 실제적으로 통증 자극이 줄어든 걸로 나옵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는 상태, 즉 사회적 거절을 이제 겪게 되면은 우리가 가슴이 아프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슴만 아픈 게 아니라 실제로 몸이 아픈 거와 똑같이 뇌는 인식을 합니다. 다시 말해 거절을 당하면 뇌는 이거를 실제로 육체적인 폭력을 당한 것처럼 인식을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들을 한 개인이 아니라 이렇게 집단으로 보아도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관계의 질과 양이 사망률과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은 대체적으로 사회적 관계가 좋은 사람이 생존 확률이 높습니다. 반대로 사회적 관계의 질과 양이 좋지 않은 사람이 사망률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죠. 결국 책에서 썼듯이 사랑은 현실을 바꾸지 않지만 뭐요? 현실을 견디는 인간을 바꾼다. 고통과 역경을 잘 이겨낼 수 있고 그걸 경감시킬 수 있는 뇌를 갖게 만든다. 그러한 인지력을 갖게 만든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듯이 이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과 연대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 뿐만 아니라 그 사회, 그 공동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많은 사람들이 그런 고통과 역경을 잘 극복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 사회적으로 이런 사랑과 연대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마지막 문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고통 속에서도 살아가게 만드는 해방이다. 사랑하고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고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작은 무게에도 무너진다. 삶을 견딜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그 무게를 지고 갈 이유를 찾는 것이며 그 이유의 이름은 언제나 사랑이다. 여기서 좀 주목해보고 싶은 거는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작은 무게에도 무너진다. 에밀 듀르켐이 자살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인의 나약함이나 혹은 도덕적 실패라기보다 사회 구조적 문제다, 사회 통합 문제다 라는 말을 했는데, 실제로 이후에 많은 연구들은 이런 자살을 어떤 사회 구조적 문제로 보았던 듀르켐의 어떤 이런 주장들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들이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금융 위기, 경제 불황, 이게 이제 세게 오게 되면 자살률이 높아지는 경향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최근에 2008년도에 금융 위기가 글로벌로 되게 세게 왔었죠. 그래서 유럽 여러 국가에서 자살률이 올라갔었는데, 실제로 자살률을 보니까 나라마다 좀 편차가 꽤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냐 봤더니 이런 사회적 유대 그리고 사회적 안전장치가 있는 나라일수록 자살률의 증가폭이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2014년에 실시한 대규모 메타 분석에 따르면 사회적 지지가 부족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자살 시도 위험이 두세 배 정도 더 높은 걸로 나왔고요. 2020년에 실시한 핀란드 연구에 따르면 반대로 뭐 결혼이나 안전적 파트너, 그러니까 어떤 안정적인 어떤 사회적 관계를 형성한 사람은 자살 위험도가 75% 정도 낮은 걸로 나왔습니다. 실제로 결혼한 사람 같은 경우는 미혼이나
이제 사별, 이혼한 사람들보다 실제 자살률이 매우 낮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에 더 주목해야 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나라 자체가 자살률이 높고 심지어 요즘에는 1인 가구가 많아지잖아요.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상황 가운데 이런 사회적인 문화나 사회적 시스템이 사랑과 어떤 주변 사람의 지지와 연대를 느낄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과 맞물리게 되면은 공동체 구성원 전체적으로 고통 내성이 떨어질 확률이 높고, 그렇다면 이거는 여러 가지로 건강이나 자살률이나 이런 부정적인 어떤 안 좋은 데이터가 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인생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고통은 어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조건에 가깝다. 결국 그 고통을 없애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이 고통과 역경은, 중요한 거는 그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 고통을 어떻게 넘길 수 있는가, 그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 우리 삶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가. 많은 연구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고통과 역경을 이겨내는 힘은 이 소포클레스가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사랑이다.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어떤 관계의 양보다 훨씬 중요한 건 관계의 질입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날 지지해주고 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죠. 당연히 그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사랑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여유가 생긴다면, 아니면 여유를 만들어서 좀 주변을 둘러보고 우리의 사랑과 지지와 연대가 필요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조금이나마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도와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또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 두 번째 내용을 보면서 정말 어제보다 조금만이라도 더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된다면 이것만큼 더 좋은 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마다 밀도에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입니다. 260개의 그 명언, 그 명언에 담긴 철학적 뿌리를 저와 신 박사님 함께, 그리고 AI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잘 만든 책이 바로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책 이제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 책을 이제 혼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랑을 배웠잖아요. 또 함께 책을 읽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이 이제 싱큐베이션 선정 도서거든요. 국내 최고의 무료 독서 모임인 싱큐베이션에서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함께 읽을 이제 예정이니까요. 함께 읽으실 분들은 이 싱큐베이션 신청하면 될 것 같고요.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260개의 명언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삶에 꼭 생각해 볼 그러한 철학적인 내용들을 이제 풀어 쓴 것인데, 이 260개 명언이 어디서 나왔냐 하면은 거인의 읽다라는 명언집이 있습니다. 정말 저랑 신 박사님이 오랫동안 수집한 명언들이거든요. 그래서 더 많은 명언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거인의 읽다, 여기에 1400개 엄선된 명언들이 있고, 이거는 한글과 영어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인문의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이니까요. 명언을 더 많이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거인의 읽다를 읽으시면 되고,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에 이제 260 챕터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00 챕터를 따로 떼어내서 거인을 쓰다라는 필사 책을 저희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싱큐베이션 독서 커뮤니티도 되게 유명하지만 필사단이라는 필사 단톡방 모임이 있습니다. 한 기수 모일 때만 1000명 넘게 모이거든요. 거인을 쓰다를 구입하시면 함께 필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필사 책을 기획을 하면서 조사를 많이 했는데 불만이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막상 필사 책을 사서 필사를 해봤더니 필사할 내용이 아니다 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필사하기 불편하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을 책을 이제 쓰면서 애초에 거인을 쓰다라는 필사책을 기획을 했기 때문에 문장 하나하나를 허투루 만든 게 없습니다. 왜냐면 한 땀 한 땀 필사를 할 정도의 문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수준 높은 깊이가 있는 문장으로 저희가 책을 구성하고 또 거인을 쓰다 필사책을 제작을 했습니다. 아마 필사를 해보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을 정도의 문장으로 다 이어져 있으니까요. 수많은 명사들의
정말 깊이 있는 철학과 사상과 생각과 지식을 내 거와 싶으신 분들은 필사단 신청하셔서 거인을 쓰다 꼭 필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그전보다 더 사랑이 많아지고 또 사랑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 세 번째 특강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다툼이나 대화에서 지능이 정말 높은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나온 조지 버나드 쇼의 명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돼지와 씨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당신은 더러워지고 돼지는 즐거워할 뿐이다. 이 명언은 여러분께서 대화를 할 때 혹은 대화 중에 이제 말다툼으로 번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상대방이 수준이 낮거나 혹은 상식이 통하지 않거나 혹은 논리가 없거나 아니면 나를 존중하지 않고 정말 무례하거나 하는 사람을 대응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아주 위트 있게 그러나 아주 인사이트 있게 얘기한 명언이 바로 이 명언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같이 말다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똑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즐거워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표현한 돼지라고 표현한 사람들은 이런 논쟁이나 어떤 그 다툼을 즐기는 사람이거든요. 그 가운데에서 상대방이 당황하거나 상대방을 비하하거나 상대방을 어렵게 하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약간 사디스트 기질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이 처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정말 이 커뮤니케이션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냐, 멘탈이 강한 사람이냐, 같이 말다툼 해가지고 내가 논리로 이기겠다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조지 버나드 쇼가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오래전에 돼지와 씨름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인가. 침묵과 거절, 당당한 외면으로 싸우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사람인가. 조지 버나드 쇼는 얘기하죠. 진짜 이 커뮤니케이션의 지능이 높은 사람은 이런 상황일 때 돼지와 싸우지 않는다. 날 더럽히지 않는다. 돼지가 더 즐겁게 하는 상황을 연출하지 않는다. 그것이 진짜 내가 이기는 길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익명성에 숨은 온라인 악플러들이 이 돼지 부류인 거죠. 건전한 비판이 아닌 건전한 토론을 위해서 자기 의견을 개진한 것이 아닌 자기 감정의 어떤 해소로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이 다툼을 조장하고 딱 봐도 이야기 보면 논리상 이미 밀리거나 팩트에서 틀렸는데 불구하고 그냥 이 싸움을 즐기는 거죠. 절대 굴복하지 않아요. 그냥 무지성으로 자기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안 되면 욕을 하죠. 비난을 하죠. 상대의 인격 모독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는 애초에 엮이지 말자. 조용히 차단, 조용히 침묵, 당당한 외면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저는 작가에다가 유튜브도 찍고 또한 여러 가지 외부 활동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악플을 경험해 봤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서 정말로 제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좋죠. 감사한 일이죠. 그 피드백을 받아서 제가 이제 업그레이드, 성장할 수가 있으니까 감사한 일입니다만, 그러나 이건 뭐 무지성 비난, 근거 없는 비난, 그리고 몇 번 토론을 해보면 절대 굽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과는 그냥 외면하는 것이, 당당하게 외면하는 것이, 침묵하는 것이, 무시하는 것이 그게 이 커뮤니케이션의 지능이 높은 사람의 태도인 것이다. 또 뭐가 있을까요? 이 술자리, 회식 자리에서 특히 종교 정치로 이야기하는 사람, 이런 정치적 모임이거나 종교적 모임이면 당연히 정치 얘기하고 종교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일반 그냥 회사 회식이나 이렇게 친구들끼리 모였는데 뭐 한번 얘기하고 끝내야 되는데 이제 뭐 네가 오냐, 좌가 오냐, 우가 오냐 막 그거 이제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또 종교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치나 종교 같은 경우는 자기 정체성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오라, 내가 틀렸어 라는 말을 거의 대부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건전한 토론이 될 수가 없어요. 이때 어떻게 한다? 그냥 침묵을 하는 거죠. 아니면 친한 친구면 그만 얘기하자. 우리 뭐 여기서 정치, 종교 얘기 이거 하려고 모인 건 아니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 짓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인 거에서 끝나는 거 아니라 이거를 계속해서 얘기를 해가지고 상대방의 에너지를 소진시키는 에너지 뱀파이어들이 있습니다. 혹은 얘기 한번 시작하면 자기 자랑이야, 그냥. 그냥 모든 우주가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 자기 자랑, 자기 남편 자랑, 자기 자식 자랑, 뭐 아무튼 그걸로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건 아니야 하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아, 그래, 네 얘기가 맞다 하고 끝나는 경우는 거의 제로에 가깝죠. 그때 이제 난장판이 되는 겁니다.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는 조용하게 침묵을 해주는 게, 조용하게 씹어주는 게, 외면해 주는 게, 이게 온라인 상이면 차단해 주는 게, 그것이 이 커뮤니케이션의 지능이 높은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물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내 가까운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적절한 순간에 피드백을 주는 것은 되게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에 이제 이 본문 내용, 그러니까 조지 버너쇼의 이 명언을 풀이한 내용을 중심으로 정말로 이런 다툼의 상황이 있었을 때, 특히 속칭 이 돼지들과의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거기에 말리지 말아야 할 이유, 우리가 침묵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의 소모를 불러일으키는 불필요한 분쟁에서 자신을 지켜내는 지혜는 삶의 품격을 결정한다. 수준이 맞지 않은 이유와 다투는 일은 대개 정의의 구현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상대의 저급함에 동화시키는 과정이 되고 만다.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이 정작 지켜야 할 나만의 평온은 흙탕물 속에 잠겨버린다. 이런 돼지들을 대할 때 뭐죠? 이 사람과 다퉈가지고 뭔가 나의 논리적 우위로 어떤 정확한 팩트로 교정할 수 있다, 혹은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런 것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되죠? 정의의 구현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상대의 저급함에 동화시키는 과정이 되고 만다 라는 것이죠. 돼지들과 싸우면 내가 돼지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 그 순간에 있는. 항상 우리가 이런 뇌과학 측면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이 편도체 하이제킹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비이성적으로 나와요. 거기에 막 벌써 말도 안 돼, 얘. 그리고 거기 그 내용 중에 나를 뭐 비난하거나 막 날 자극하는 게 이제 생기는 거야. 그럼 열이 받죠? 열이 받으면 이 뇌는 어떻게 작용하냐면 편도체 반응이 강해지고 전두엽 반응이 약해집니다. 이 말인 즉슨 상대방의 어떤 행동 때문에 열받기 시작하면 나의 이성적 능력은 떨어지고 감성적 반응은 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성적 반응이 커진다는 거는 비이성적인 대응을 내가 할 확률도 높다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나도 돼지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진흙탕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책 썼듯이 뭐요? 나의 영혼을 상대의 저급함에 동화시키는 과정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니체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 뇌에는 거울 뉴런이 있죠? 뭐죠? 거울 뉴런이 뭐죠? 상대방을 모방하고자 하는 것들. 우리 인생에서 인간은 모방이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사회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모, 친구들을 모방하면서 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능력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장착되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비이성적으로 돼지처럼 행동을 한다? 거기에 내가 휘말린다? 그러면 이 거울 뉴런의 작동을 위해서 상대방을 모방할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방의 생각, 상대방의 표정, 상대방의 말투 같이 모방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같이 괴물이 되는 거죠. 같이 돼지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같이 진흙탕에 굴르기 시작하면은 설사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내가 더 팩트 중심이고 논리적 우위에 있다 할지라도 그냥 그 다툼 속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런 돼지들은 어떤 이 토론에 누가 옳고 그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 진짜 자체가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을 괴롭히는 것이 즐거운 겁니다. 이것 때문에 상대방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거를 유의할 뿐이에요.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 다음 문구 읽어 보겠습니다.
상대에게 상처를 주거나 설득하려는 시도는 때로 무의미하다. 진흙 속을 뒹구는 것이 본성인 이에게는 그 비열한 다툼조차 유희일 뿐이기 때문이다. 말씀드렸죠? 그들의 방식대로 대응하는 순간 승패와 상관없이 나는 이미 품격을 잃고 상대가 원하는 싸움터에 발을 들여놓게 된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돼지들과 다투기 시작하면은 이 편도체 반응 때문에 그리고 전두엽의 이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매우 비이성적인 감정적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뇌가 이 다툼에 실제로 취약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편도체 하이제킹. 이런 답도 없고 끝도 없는 실효성도 없는 이런 다툼 속에 휘말리기 시작하면은 이 편도체 이성적인 판단은 더 약해지게 되고 감성적인 반응은 더 강해지게 되면서 실제로 내가 그래도 여기에 참전한 이유는 상대방한테 정의구현하겠다, 확실히 알려주겠다 라는 마인드로 들어갔는데 내 뇌가 실제로 그런 다툼에 최적화된 뇌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싸움에 더 취약한 뇌로 변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더 비이성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제 열이 받는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나도 모르게 상대방이 나한테 욕을 하게 되면, 비난하게 되면, 원색적인 비난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게 되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나는 열이 받는데 상대방은 이 상황을 즐기는 상황. 결국 누가 이기는 것입니까? 돼지들이 이기는 거죠. 돼지들이 원하는 것은 이 내용에 누가 옳으냐 그르냐 보다 상대방이 품격을 잃는 것, 상대방이 허둥대는 것, 상대방이 열받아 하는 것, 그 자체를 즐기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돼지들이 만들어 놓은 이 판에, 이 진흙탕에 같이 굴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다퉜을 때에도 에너지 낭비가 심한데 거기서 멈추지가 않아요. 그 말다툼 이후에도 자꾸 생각이 납니다. 이걸 심리학적으로 반추라고 하는데, 그때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이제 내가 찍어 눌렀어야 되는데, 아니면 쓸데없이 그때 에너지 낭비를 했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럼 후회감이 이렇게 밀려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일상생활에도 그 반추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집중력도 떨어지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스트레스 지수는 올라가고. 책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이 정작 지켜야 할 나만의 평온은 흙탕물 속에 잠겨버린다. 근데 이게 그 흙탕물 속에서 뒹구는 그 순간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왔어도 정신적으로 그 진흙탕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에너지 낭비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그 상황을 대처해야 하는가, 책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현명한 승리는 뭐요? 가장 현명한 승리는 다툼에 참여하지 않는 당당한 외면이다. 진흙탕 근처를 서성이지 않고 나의 길을 묵묵히 걷는 것이야말로 나를 존중하는 최선의 길이다. 무모한 씨름 대신 침묵과 거리를 택할 때 우리는 타인의 비루함으로부터 스스로의 존엄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다. 스토아 철학자인 에픽테토스는 이런 얘기했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걸 구분해라. 결국 이런 진흙탕까지 갈 만한 그런 말다툼 혹은 부정적인 커뮤니케이션 상황에 맞았을 때에 우리는 판단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뭘까? 돼지를 통제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상황에서 나를 괴롭히지 않는 현명한 판단은 무엇인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대방을 설득하려나 하거나 상대방을 바꾸려고 억지로 하기보다 이미 이 사람은 글렀어요. 특별히 이 상황에서는 글렀어. 나를 통제하자. 당당하게 외면하자. 당당하게 침묵하자. 당당하게 흘려보내자.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을 해치려고 하는 자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그들처럼 되지 않는 것. 논어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군자는 다투지 않는다. 이러한 답도 없는 이 돼지들이 만들어 놓는 이런 진흙탕 다툼에서 나의 품격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진정한 이 싸움의 승리를 어떻게 쟁취할 것인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당당하게 외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강함이죠.
싸움을 이기는 걸 넘어서 싸움을 초월한 상태. 우리가 그러한 행동들, 그러한 생각들을, 그러한 내면을 만들 수 있다면 우리의 품격이, 우리의 존엄이 지켜질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내면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겠죠. 더 성장이 되겠죠. 혹시 오해할 수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립니다. 논쟁을 하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논쟁은 해야죠. 말다툼 우리 할 수 있습니다. 때론 치열하게 대화를 해야죠. 매우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혁신이 나오는 것이니까. 하지만 그 논쟁도 논쟁이 될 만한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이성적 대화는 기대할 수도 없고 오히려 이러한 말다툼의 이 흙탕물에 뒹구는 거를 즐기는 그런 사람이라고 또 판단이 되었을 때는 그 싸움에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 그 사람과 동화되지 말자. 나의 품격을 지키자. 진정한 현명한 승리를 거두자. 오늘은 이제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많은 영상을 찍었지만 또 이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 특강만큼 저 개인적으로 즐거운 시간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 이제 특강을 준비하면서도 공부하면서 너무나 재밌거든요. 이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은 오늘 내용 되게 좋죠? 이런 것들이 260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60개의 훌륭한 명언, 인사이트 넘치는 그 명언을 이런 식으로 저랑 신 박사님 그리고 AI를 동원해가지고 최대한 저희가 풀어 쓴 내용이 바로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입니다. 정말 한 챕터 한 챕터 버릴 챕터가 없고요. 저 자신도 이렇게 책을 썼지만 또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더 배우고 업그레이드 되는 이 과정이 너무나 좋고, 그리고 여러분 이 문장 하나하나 보셔서 알겠지만 정말 버릴 문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러한 깊이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단순히 읽은 거에서 끝나지 않고 낭독하거나 혹은 이 필사를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인을 쓰다 라는 책을 애초에 기획해서 나왔습니다. 여기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에 이제 260개의 그 글이 있거든요. 그 중에 200개를 추려가지고 저희가 필사 노트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거인을 쓰다 1, 2인데요.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은 저희 이제 국내 최고의 무료 독서 단톡방 모임이죠. 싱큐베이션에서 같이 함께 독서를 할 생각이니까 그냥 읽으셔도 좋지만 함께 읽으실 분들은 싱큐베이션 신청하셔가지고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저희 모임 중에 요즘에 정말 인기가 폭발한 모임이 필사단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거인을 쓰다를 구입하시면 언제든 필사단에 들어가셔서 제가 기수마다 약 1000명이 넘거든요. 1000명 넘는 분들과 함께 필사하면 그 바이브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정말 다양한 글실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의 이 260개의 명언, 이 명언 하나하나 너무 멋지잖아요. 그 명언들은 어디서 나왔냐? 그러니까 거인을 읽다 라는 명언집에서 나왔습니다. 이 거인을 읽다는 1400개의 명언으로 이루어진 명언집인데요. 이 명언집은 저랑 신 박사님과 함께 몇 년 동안 수집을 한 거예요. 실제로 다른 명언집 보면은 앞부분 몇 개는 멋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별 멋이 없습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이 명언을 수집을 해왔어요. 심지어 그 1400개 명언은 이 명언에 원전 영어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인문 최고의 에세이라고 자부하는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 꼭 읽어보시고, 더불어서 필사하고 싶은 분들은 거인을 쓰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명언들이 너무 좋다, 이 명언들을 다 더 많이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거인을 읽다 까지 함께 보시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 네 번째 특강으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네 번째 루홀츠 명언으로 시작하거든요.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구상에 가만히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장 중이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무든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루홀츠. 이 루홀츠의 명언을 보면 전 두 사람이 떠오릅니다. 이제 90을 넘으신 우리 할머니랑 기원전 6세기 그리스 철학자였죠. 헤라클레이토스. 이 루홀츠의 명언은 한마디로 정체라는 건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것들이 그대로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변화를 하고 있다. 특별히 어떤 관점에서 성장하거나 죽어가고 있다.
헤라클레이토스가 남긴 정말 희대의 명언이죠. 같은 강물에 발을 두 번 담글 수 없다. 이 말은 이제 두 가지를 뜻합니다. 같은 강물에 두 번 발을 담글 수 없다. 이 얘기는 강물은 계속해서 흐르죠. 이 얘기는 모든 만물, 특히 이 세상은 계속해서 변화를 한다. 뿐만 아니라 흐르는 강물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발을 담그는 사람도 계속 변한다. 그냥 오늘 하루 보면 세상도 뭐 무슨 변화가 없는 것 같고, 특히 내 자신을 바라보면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이 순간에도 이 세상은 변하고 있고 특히 나도 변하고 있다. 지금 90 넘으신 이제 할머니가 칠순잔치 때 저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랑 같이 살아가지고 엄청 친하거든요. 근데 칠순잔치 때 이제 많은 이제 가족들뿐만 아니라 동네 이제 지인들도 다 이렇게 왔어요. 동네 지인들도 뭐 어렸을 때부터 봤던 사람들 다 봤겠죠. 근데 할머니가 영성아 일로 와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 왜요?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니? 아버지 뜬금포로 할머니 뭐가 무서워요? 그랬더니 어린아이와 나무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그랬더니 할머니 말씀이 도대체 어떻게 자랄지 모르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이 70이 되셔서 이제 쭉 앉아서 사람들을 봤더니 저 친구는 어렸을 때 정말 크게 될 것 같은 친구였는데 생각보다 별 볼일 없고, 이 친구는 있는 듯 없는 듯 정말 뭐 잘 될 것인가 라는 생각조차 안 했던 친구가 정말 잘 성장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명 한 명 보다 보니까 어린 나무들도 세월이 흐름에 따라 어떻게 자랄지 모르는 것들을 이제 경험하셨던 우리 할머니가 똑같이 인생을 쭉 몇십 년 살다 보니까 사람도 마찬가지구나. 도대체 어떤 아이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퇴보할지 모르겠구나 라고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루홀츠의 명언을 똑같이 하신 거죠. 뭐죠? 이 지구상에 가만히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장 중이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무든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든 사람이든. 저는 되게 소름 끼쳐요. 그럼 이 명언을 한 루월츠는 누구인가? 루월츠는 미국 미시축구죠. 대학 미시축구의 전설적인 코치 중에 한 명입니다. 루월츠가 왜 전설적이냐면 서로 다른 6개의 대학을 모두 포스트 시즌으로 올렸던 코치고요. 특히 1988년에 노트르담 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 번도 지지 않고 무패 우승을 시킨 감독입니다. 그런데 진짜 더 대단한 거는 이 6개 다른 대학교 맡았다 했잖아요. 그 대학들이 뭐 우승 후보이거나 잘했던 팀이 아닙니다. 꼴찌이거나 꼴찌에 가까운 팀만 골라서 가가지고 그 팀을 재건하고 부활시킨 거예요. 그래서 루올츠 같은 경우는 이 미시축구계에서 불가능을 가능케 한 사람, 그리고 그 리더십이 많이 인정이 돼가지고 2020년에는 대통령 자유훈장까지 받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루홀츠는 어느 누구보다 어떻게 하면 성장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퇴보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질문에 가장 정답에 가까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루홀츠 명언에 저와 신 박사님은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한번 글을 읽어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체라는 상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겉보기엔 멈춰있는 것처럼 보여도 안쪽에서는 이미 방향이 정해지고 있다. 위로 뻗을 준비를 하거나 보이지 않게 힘을 잃어가거나 삶은 언제나 고요한 선택을 반복하며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간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삶은 언제나 고요한 선택을 반복하며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간다. 이 고요한 선택, 우리가 하는 아주 작은 선택, 혹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선택들, 혹은 더 나아가서 선택하지 않는 것. 여러분 꼭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선택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선택입니다. 고요한 선택이죠. 그 고요한 선택이 어떻게 된다고요? 삶은 언제나 고요한 선택을 반복하며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갑니다.
그게 성장이든 퇴보든 살아가는 것이든 죽는 것이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느낀 하루에도 삶은 조용히 방향을 선택한다.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도 우리는 이미 움직이고 있으며 그 미세한 차이는 시간이 지나서야 슬며시 모습을 드러낸다. 이게 무서운 점이죠. 우리가 하는 이 고유한 선택들, 우리가 작은 선택들, 의식하지 못한 선택들,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선택들이 우리를 어떤 삶의 방향으로 이끄는데 그 순간에는 잘 몰라요. 근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미세한 차이가 언제 알게 된다고요? 시간이 지나서야 슬며시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때서야 자각을 하게 되죠. 그때서야 깨닫게 되죠. 그때서야 어떤 사람은 희열을 느끼지만 어떤 사람은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꼭 아셔야 할 이 자연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use it or lose it. 사용하면 성장하고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된다. 이런 use it or lose it 이 법칙을 너무나 전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바로 뇌입니다. 뇌는 우리 자신이죠. 그렇죠? 우리가 신경가소성 얘기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뇌를 사용을 하잖아요. 특정 분야로. 그러면 그 특정 분야를 잘할 수 있게끔 뇌가 해부학적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특정 분야의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가만히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use it or lose it. 사용하면 그게 성장하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사라지게 됩니다. 제거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특정 행동을 하다가 안 하기 시작한다. 그것이 지속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뇌는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 분야에 관련된 뇌 신경세포들을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뇌라는 것은 정체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변합니다. 어떻게 해요? use it or lose it. 사용하며 계속 그 분야를 잘할 수 있도록 뇌가 해부학적으로 변하지만 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께서 독서를 하지 않으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떤 기술을 익히지 않으면, 영어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안 하잖아. lose it. 가지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룰츠 명언이죠. 이 지구상에 가만히 있는 것은 없습니다. 성장 중이거나 죽어가고 있습니다. 뇌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뇌만 그런가요? 여러분, 근육은 어떤가요? 근육 안 쓰기 시작하면은 그대로 멈춰 있던가요? 그렇지 않죠. 퇴보가 되는 것이죠. 심폐지구력도 마찬가지죠. 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제가 20대 초중반까지 원래 운동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특히 구기 운동을 좋아했었는데 그 당시에 농구 새게임 때도 거뜬했습니다. 지금은 농구 시작해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막 헐떡거리죠. 이게 심장이 못 버텨가지고 운동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때 한참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농구를 했었었는데 농구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저 20대는 좀 게임 좀 하고 그 이후에는 일하느라 또 웬만하면 이제 취미가 독서로 바뀌면서 이제 강하게 뛰는 경우가 이제 줄어들다 보니까 제 심폐지구력이 약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멈춰 있는 건 없습니다. 정체란 없어요. use it or lose it.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고 느낀 하루에도 삶은 조용히 방향을 선택한다. 그 미세한 차이는 시간이 지나서야 살며시 모습을 드러낸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더 명료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주제죠. 정말 무섭게 성장하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 이 성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성장은 언제나 눈에 띄지 않는다. 하루하루의 변화는 너무 작아 스스로도 체감하지 못한 채 흘러간다. 그러나 그 작은 축적이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높이에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사람도 나무와 다르지 않다. 배우고 움직이고 질문하는 순간에는 조금씩 자라고 익숙함에 기대는 순간부터는 서서히 생기를 잇는다. 겉으로는 그대로인 듯 보여도 안쪽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된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정말 크게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use it or lose it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린 정체란 없고 현상 유지란 없고 성장하거나 퇴화한다. 이런 기로에 서 있다는 걸 먼저 인지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장이라 하는 것이 선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간다. 비선형으로 간다. 성장은 철저하게 복리 효과로 올라간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그마한 행동이, 작은 선택이, 작은 노력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누적되면 어느 순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하루에 1%씩 성장한다고 봅시다. 이 1% 성장은 너무 작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아요. 얼핏 보면 정체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1%씩 25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성장을 1.28배 정도 하게 됩니다. 뭔가 차이는 있지만 그렇다고 뭐 드라마틱하게 뭔가 우리가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 힘들죠. 1.28배니까. 그런데 100일이 지나면 2.7배로 성장이 됩니다. 그 3배 정도 성장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뭔가 달라졌는데? 라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뿌듯하죠? 그러나 엄청 놀라운 느낌은 들진 않죠. 그럼에도 뭔가 변화가 이제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 20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7.3배 성장하게 됩니다. 하루에 1%씩 성장을 계속했어. 끊임없이. 그게 복리 효과로 인해서 200일이 되면 7배 이상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변에서 놀라기 시작합니다.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야, 그 비결이 뭐야? 너 왜 이렇게 잘하게 됐는데? 자, 여러분, 이런 1%의 성장을 365일, 1년 동안 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얼마나 성장하게 됐을까요? 무려 38배나 성장하게 됩니다. 정말 작은 변화, 고요한 선택, 작은 노력이지만 이 1%가 누적돼서 1년이 되게 되면 2배, 3배, 5배가 아니라요. 38배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제가 연말마다 찍는 영상이, 반복적으로 찍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년만 제대로 미쳐라. 1년만 미쳐봐라. 이 얘기 뭐냐면 하루에 1%씩 365일 한번 성장해보자, 이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1년 후에 완전히 차원이 다른, 정말 무섭게 성장하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매년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가 제 자신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저는 2008년도에 완전히 사람이 바뀌거든요. 특히 독서로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1년에 책 10권도 읽지 않았어요. 제가 2008년도에 약 300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심지어 직장 생활 하면서 말이죠. 그때 제가 하루에 한 권씩 이렇게 읽는데, 뭐랄까요? 한 권 읽는데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겠죠. 오늘 여러분도 하루에 책 한 권 읽었다고 해서 변화가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누적적으로 쌓이다 보니까 그 한 권 한 권이 누적이 돼서 1년 동안 300권이 되어버리니까 어느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작가가 됐고요. 좀 더 자신 있게 비즈니스를 하게 됐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내가 이렇게 바뀔 수 있구나. 나는 이 자신감, 이 성장형 마인드셋이 제 안에 갖춰지게 되면서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루하루 조금씩 쌓아나가면 언젠가 되어 있구나. 하루 1%라도 내가 노력을 하면, 그 시간들을 허투루 보내지 않으면 그 시간들이 쌓이면 나에게 엄청난 큰 보상으로 다가오는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제 스스로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나은 인간이 된 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자 혜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정말 성장하고 싶으시다면 하루를 마감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책에 나온 내용,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이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루를 가늠하는 질문은 단순하다. 오늘 나는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새로운 것을 배웠는가? 아니면 익숙한 것에만 머물렀는가? 그 대답이 곧 우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삶을 보내고 있는지를 말해줄 것이다. 자, 만약 여러분께서 1% 성장이 아니라 1%씩 퇴보를 한다고 봅시다.
하루에 1%씩 태보를 하면 현 상태를 100이라고 봤었을 때 70일이 지나면 절반이 태보가 됩니다. 만약 1%씩 태보를 365를 하게 되면 1년 전에 100이었던 여러분의 역량이 어떻게 될까요? 0.25%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물론 케이스마다 다릅니다.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역량을 키워온 곳은 이렇게 막 깎여 나가진 않겠죠. 그러나 정말 짧게 만들어 놓은 역량은 이제 팍팍팍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좀 비유적인 표현인 거죠. 매일 1% 태보가 그날 하루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누적적으로 했었을 때, 그게 누적적으로 1년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는 퇴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1% 성장과 1%이 퇴보에 대한 무서움을 좀 우리가 더 각인시키기 위해서 숫자 놀이를 한번 한다면, 같은 역량인데 이 사람은 1%씩 성장해서 1년 동안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1%씩 퇴보를 해서 1년 동안 가는 겁니다. 그러면 1년 후에 이 두 사람의 격차는 얼마나 될까? 몇 배가 될까요? 무려 1260배나 됩니다.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 성장은 언제나 눈에 띄지 않는다. 퇴보도 언제나 눈에 띄지 않는다. 하루하루의 변화는 너무 작아 스스로도 체감하지 못한 채 흘러간다. 그러나 그 작은 축적이 쌓이면, 그러나 그 작은 퇴보가 쌓이면 어느 순간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높이에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어느 순간 우리는 이전과 다른 바닥에 서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이 영상의 제목이 정말 무서울 정도로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이 영상을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다면 어떤 사람이 무섭게 성장한 사람이야? 라는 걸 알고 싶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매일 여러분께서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질문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하루를 가늠하는 질문 단순하다. 오늘 나는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1% 성장을 했는가? 새로운 것을 배웠는가? 아니면 익숙한 것에 머물렀는가? 정체는 없다고 그랬죠? 정체는 곧 퇴보입니다. 익숙한 것에 머물렀다? 퇴보인 것이죠. 그 대답이 곧 우리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삶을 보내고 있는지를 말해줄 것이다. 지금 1%가 maybe 미묘하고 작아 보이지만 결국 이러한 논리, 성장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뻔히 보이는 거죠. 오늘 하루의 작은 여러분의 선택만 봐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았는지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최소한 어떤 분야의, 어떤 역량의 성장과 퇴보 관련해서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여러분께 이 1% 성장의 무서움을 정말 느껴보고 싶다 하신 분들에게 추천하는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정말 독서 안 하거든요. 독서가 너무 좋은데 안 한 이유가 뭘까요? 그 어떤 분야보다 성장이 눈에 띄지 않아요. 하루 오늘 책 좀 읽었다고 뭐 큰 드라마틱한 변화가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도 경험했고 제 주변에 독서하는 사람들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무엇이냐면, 다른 것들도 1% 성장이 무섭지만 독서만큼 무서운 거 보기 힘들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독서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나의 뇌를 바꾸는 거거든요. 나의 이 지식 체계를 바꾸는 거거든요. 나의 가치관을 세우는 거거든요. 나의 철학적 뿌리를 세워 나가는 거거든요. 그 독서 내용을 통하여서 이 내 외부 세계에 대한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 독서를 통해서 내 내면 세계를 정말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거든요. 독서를 누적적으로 하는 사람은요, 또 좋은 책으로 계속해서 한 사람은 단순히 독서 고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고수가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 독서, 오늘 1% 성장하는 독서, 오늘 하루의 작은 독서의 무서움을 알아서 누적적으로 한 사람은 나중에 단순히 독서 고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서와 글쓰기, 이게 원래는 또 독서와 글쓰기가 한 몸이거든요. 이 독서의 마무리가 바로 글쓰기예요. 이 독서는 글쓰기의 시작이고요. 이 독서와 글쓰기는 범용 기술입니다. 범용 기술. 인생 거의 처음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루에 진짜 10분이라도 꼭 독서를 매일매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만약 정말 좋은 책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께서 정말 천천히 1% 성장하는 독서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들은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 어떤 책이든 읽는 것이 안 읽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책을 추천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책은 전한 신 박사님의 생각을 쓴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이 책은 260개의 명언을 저희가 이제 풀이를 한 겁니다. AI 도움을 받아가지고 AI의 지혜를 총동원까지 해가지고 말이죠. 오늘 영상에도 여러분께서 느끼셨겠지만 이 명언 하나하나의 깊이와 밀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께서 제가 읽어드린 문구 하나하나를 들으시고 눈으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문장 하나하나를 허투루 쓴 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희가 이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을 책을 기획을 하면서 애초에 필사책까지 기획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땅 한 땅 여러분께서 필사를 할 때에 그 필사를 통한 지적 쾌감, 인문학적 가치, 삶의 지혜를 좀 느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인드로 이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이 260개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00개로 저희가 필사책을 만들었어요. 거인을 쓰다 1, 2입니다. 여기 이제 100개씩 이제 필사가 있는데 제가 필사하기 좋게 이렇게 180도로 펼침으로 될 수 있게끔 만들었고, 그래서 이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은 260개의 명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명언들의 철학적 뿌리가 엄청 깊고 엄청 밀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다른 책을 읽는 것보다 이 책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같은 책의 분량에 비해 여러분께서 얻을 수 있는 인문학적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다고 자부합니다. 전한 신 박사님이 이 책을 썼지만 저희도 이 책을 쓰게 된 게 뭐냐면 이런 명언의 지혜들을, 이 철학들을, 이 인문학적 가치들을 내재화시키고 싶다, 그런 마인드에서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260개나 되기 때문에 출간 이후에도 여러분께 특강을 찍어 드리면서 동시에 저도 또 공부를 다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독서의 1% 성장을 느끼고 싶으신 분들은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꼭 읽어봤으면 좋겠고, 이 책은 이번에 저희 싱큐베이션 국내 최고의 온라인 독서 단톡방 모임이죠. 거기서 첫 번째 책으로 선정한 책이고, 싱큐베이션이 끝난 다음에도 저랑 신 박사님이 이 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모임들, 심지어 오픈 행사도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혼자 읽으셔도 좋은데 혹시 함께 읽으실 분들은 싱큐베이션 이번에 신청하셔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회사에서 진행한 단톡방 중에 정말 인기 폭발하는 것이 필사단입니다. 필사 같이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필사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특히 거인을 쓰다 로 저희가 필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은 저희가 260개의 명언으로 이루어졌다 얘기했잖아요. 그 명언을 풀이한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명언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그 명언을 더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거인의 읽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인의 읽다에 1400개의 명언이 있는데 이것도 저랑 신 박사님이 모으느라고 힘들었습니다. 왜냐면 좋은 명언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거인의 읽다를 보면은 1400개 명언이 거기에 원문 영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60개를 추려가지고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더 많은 명언을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거인의 읽다도 함께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무서울 정도로 성장하는 사람의 특징은 정체는 없다. use it or lose it을 아는 사람입니다. 동시에 하루의 작은 성장의 누적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하루의 1%의 태보가 이게 누적이 되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서 1%씩 성장을 하는 사람,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인문 교양서라고 자부하는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 특강 5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나눠볼 이야기의 주제는
AI 시대에 가장 경쟁력 있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칼 세이건의 명언입니다. 우리는 과학과 기술에 절묘하게 의존하는 사회에서 살고 있지만 과학과 기술에 대해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아마 칼 세이건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스모스라는 책으로 매우 유명하죠. 칼 세이건이 쓴 이 코스모스라는 책은 전 세계적으로 500만 부 정도 팔렸는데요. 코스모스는 책보다 더 유명한 것이 다큐멘터리입니다. 코스모스라는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다큐멘터리는 지금 통계를 보면 5억 명 이상 시청한 것으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칼 세이건은 그 코넬 대학교 교수이면서 천체 물리학자였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천체 물리학계에서 나사의 바이킹호, 그 다음에 보이저호 탐사 계획의 주요 인사로 참여를 했고요. 특히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 세티라고 하죠. 이걸 주도적으로 진행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칼 세이건이 진짜 유명한 것은 앞서 코스모스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과학자보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다시 말해 과학을 대중의 언어로 번역한 사람, 그러니까 과학을 대중에게 잘 소개해 준 사람으로 가장 유명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명언은 칼 세이건의 마지막 책이죠.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에 나오는 대목인데요. 칼 세이건은 이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을 쓸 때 암 투병증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자기가 살아생전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이라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가 남긴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과학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그리고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회가 도대체 어떠한 위험에 빠질지, 그야말로 인류를 향한 마지막 경고, 그 남긴 내용의 핵심이 우리가 보는 이 명언인데요. 이렇게 과학적으로 사고하지 못하는, 그리고 기술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이 기술맹이 넘치는 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은 기본적으로 지적 예속이죠. 자신의 지식에 대한, 자신의 사고에 대한 주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질문을 던지지 못하는 사회, 그런 사회에서 나타나는 특징은 이 민주주의의 위기, 가짜 뉴스와 유사화가 거짓 선동에 휘둘리는 그런 사회. 이 세상이 주는 이 과학과 기술의 편의성을 잘 향유하면서 동시에 착각이 빠지는 게, 내가 잘 활용하고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 내가 잘 통제하고 있다 라는 착각에 빠지면서 실상으로는 내가 내 생각대로 내 사고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가짜 뉴스에 선동당하고, 혹은 알고리즘이 인도하는 대로 내가 선택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이게 인간적이라고 했을 때 중요한 것이 주체성이거든요. 자율성. 주체성과 자율성이 이제 자신도 모르게 말살되어가는 그러한 상황. 특별히 이제 AI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그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우리는 편리한, 특히 지적으로 편리한 세계에 살고 있죠. AI한테 물어보면 뚝딱뚝딱 답을 주니까. 그리고 우리가 쓰는 거의 대부분의 어떤 시스템 안에서 AI가 개인 맞춤화, 나의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내가 할 선택을 대신해 주니까, 그 선택의 그 고민과 그 고뇌와 그 에너지들을 효율성 있게 제거해 주니까, 생각하지 마, 나 너 알아, 네가 원하는 거 해줄게. 그렇다면 이 과정 속에서 주체성을 상실한 인간은 과연 인간인 것인가? 나는 인간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이러한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명언이 칼 세이건 명언이고, 그에 대해서 저랑 신 박사님이 쓴 내용이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첫 번째 문단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은 화려한 기술의 혜택을 누리지만 동시에 가장 무력한 관찰자로 전락했다. 칼 세이건의 말처럼 우리는 과학기술의 생존에 의존하면서도 그 작동 원리는 이해하지 못한다. 손가락 하나로 세상을 연결하지만 이면을 모르는 우리에게 기술은 마법에 가깝다. 원리를 모른 채 기술에 의존하는 삶은 필연적으로 주도권을 타인에게 넘기는
지적 예속으로 이어진다. 제가 이제 지적 예속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가 지적이라고 했었을 때에 지적이 뭐죠? 우리의 기본적으로 뇌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적 예속 상태가 되면 뇌가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지적 예속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능력이 퇴화됩니다. 그것이 추상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요, 뇌가 해부학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생각을 더 못하는 사람, 질문을 제대로 던지지 못하는 사람, 어떤 상황에 비판적 사고를 못하는 사람. 그래서 기술과 과학과 알고리즘과 AI가 주는 대로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근데 그게 너무 좋아, 너무 편하거든. 그런 것이 반복이 되면 뇌가 변하는 거죠. 어떻게? 더 멍청하게. 특별히 SNS나 유튜브의 이 알고리즘 추천에 장기적으로 노출된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의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이 전전두엽의 활성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연구로 밝혀졌습니다. 구글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기록은 기억을 이긴다. 검색은 기록을 이긴다. 그러니까 기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 검색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이제 구글 하면 검색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구글 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글이 이제 막 떠오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기억할 필요가 뭐가 있냐? 기록해 두면 되는데. 뭘로 또 기록을 하냐? 그냥 구글에서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라는 것이죠. 그래서 검색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다. 지금은 AI가 있기 때문에 지금 검색보다 훨씬 더 편리해졌죠. 그래서 뭐 책을 읽냐? 무슨 지식을 더 알려고 하냐? AI가 다 알려주는데, 컬럼비아 학교 대학팀이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인터넷에 나오고 나서 이제 검색을 할 수 있게 되다, 구글로 검색을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검색해서 찾은 정보를 기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뇌가 이 정보가 어디 있는가라는 것을 기억하려고 하는 걸로 뇌가 재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기억의 외주화가 너무 심하게 일어나는 거죠. 이 머릿속의 지식과 머릿속의 어떤 그 내용들을 기억하거나 담는 것이 아니라, 그게 어디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적 능력이라 하는 것은 내가 내 안에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생각하는 것과 사유하는 것과 내 경험과 이거를 잘 통합을 해서 나만의 지적 체계를 만들고 나만의 사유하는 방식을 만들어야 해요. 그렇게 할 때 내가 진짜 똑똑해지는 겁니다. 창의성 또한 마찬가지죠. 창의성이 뭐죠? 낯선 것들의 충돌입니다. 내 안에 다양한 개념들,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경험들이 내 안에서 막 충돌이 일어나야 돼요. 충돌이 일어났을 때 예상치 못한 창발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내 안이 텅 비어 있어.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 내 안에 넣어야 될 것들을 다 어디다가, AI에다가 인터넷에다가 외주화를 맡겨놨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충돌할 게 없기 때문에 내가 살아간 동안에 나한테 창의성이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기술과 과학이 주는 특히 AI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혜택 중에 하나가 자동화죠. 자동적으로 어떤 인간의 개입 없이 딱딱딱 어떤 결과물이 나오니까 매우 효율적이죠. 하지만 이 자동화 편향이 주는 부작용이 무엇이냐면 과실 혹은 검증 실패입니다. 자동적으로 무언가를 해주는 어떤 시스템, 이 기술은 대체적으로 그 기술이 좋아요. 유익하고. 근데 완벽하지 않죠.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적 예속, 기술을 너무나 신뢰한 나머지, 너무나 과신한 나머지 검증할 생각을 아예 못하거나, 아니면 이미 검증을 할 수 있는 이 사고 체계 능력, 혹은 검증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식의 양과 지식의 체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과 알고리즘이 무엇이 틀렸는지에 대한 인지를 못하거나 혹은 그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죠. 우리 AI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생성형 AI를 쓰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너무 훌륭하죠. 그러나 항상 환각, 오류가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듀얼 브레인 이런 게 책 많이 추천해 주면서 그 듀얼 브레인에서 얘기하는 그 AI와 함께한 AI를 쓰는 사람의 절대 4대 원칙 중에 첫 번째가 항상 AI를 초대한다. 기술 잘 활용해야 합니다. AI 기술 너무나 훌륭해요. 두 번째가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항상 개입을 해야 된다. 그 개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AI가 얘기하는 것이 지금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 이것이 얘기하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관에 부합하는 것인가? 이것이 도덕적인가? 듀얼 브레인의 저자 또한 우리가 이 AI에 예속되지 않으려면, AI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주체성을 잃지 않으려면 인간이 계속해서 그 AI가 나오는 과정 속에서 개입을 해야 한다. 이거는 우리 AI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물의 퀄리티를 높이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생각하고 사유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주체성이 있는 인간으로서 그 인간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다음 문단에서는 그런 내용을 좀 더 비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기술맹 사회는 편리함이라는 마취제로 비판적 사고를 잠재운다. 알고리즘의 추천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기계의 판단을 운명처럼 따르는 태도는 인간의 판단 능력을 서서히 무디게 만든다.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는 순간 도구는 수단을 넘어 우리의 가치관을 규정하는 설계자가 된다. 미디어 비평가의 닐 포스터먼이 이런 기술과 문화에 관련해가지고 테크노폴리라는 개념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와 기술의 관계가 3단계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tool using culture, 그러니까 도구 사용 문화인 건데요. 그러니까 문화의 목적을 위해서 기술을 도구로만 사용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망치로 교회를 만들 수 있지만 그 망치가 그 교회의 교리를 결정짓지 않잖아요. 이 망치로 학교를 지을 수 있지만 그 학교에 이 망치가 학교의 어떤 교육관, 교육 가치관을 결정짓지 않잖아요. 이러한 시대가 도구 사용 문화. 두 번째가 테크노크라시, 그러니까 기술 전문가들이 이 세계의 어떤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기술들이 이 세상을 바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술이 모든 것을 다 장악하지는 않는 상태. 증기기관 전기가 나와서 우리 인류가 엄청난 변화를 겪었지만 그것이 우리 모두를 지배하는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기술적 가치와 비기술적 가치가 팽팽하게 대립하는 그런 시대. 닐 포스터먼이 말한 마지막 단계가 무엇이냐면 테크노폴리입니다. 테크노폴리는 기술이 문화를 완전히 잡아먹은 그런 시대. 기술이 유일한 권위입니다. 데이터교라고 하죠. 데이터가 모든 우리 문화의 원자인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은 수치화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알고리즘, 그런 통계적 결정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고를 대체합니다. 우리의 도덕적 판단, 우리의 기호적 판단을 대체합니다. 닐 포스터먼이 1992년에 이제 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가 테크노크라시를 넘어서서 테크노폴리 시대에 이제 점점 더 깊게 접어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테크노폴리 시대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필터 버블입니다. 엘리 프레이저가 2011년도에 제시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웹상에서 돌아다니면서 남긴 우리의 클릭 패턴, 체류 시간, 검색 기록 이런 것들 분석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만 보여주고 그렇지 않는 어떤 세계는 차단시켜버린, 그래서 우리가 투명한 버블 속에 갇힌 상태. 내 자신이 이런 버블 속에 있는 걸 인지하지 못하면 행복하죠. 알고리즘이 착착착 내가 원하는 것들로 다 이어지니까,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들 안 보여주니까. 기술이 문화를 잠식한 사회, 효율성, 자동화 이런 것들이 신성화되는 사회, 이런 가운데에서 조금 비효율적이고 좌충우돌하는 그런 것들이 인간성 아닙니까? 예, 인간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필터 버블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맞춤화된, 개인화된 것만 이제 알고리즘이 보여주게 되면 비슷한 기호, 비슷한 생각,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 또 웹상에서 만나겠죠? 알고리즘이 이렇게 나를 특정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면 이제 에코 챔버라고 하는데 뭐야 내가 이렇게 A라고 생각하는데 A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단 말이야. 그러면 뭐야 이게 더 진실처럼 느껴지고 이게 더 옳다고 느껴지고 자신의 생각이 더 극단화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정치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에코 챔버는 우리의 모든 어떤 이 웹상의 움직임을 알고리즘으로 맡겼을 때에 자동적으로 확증 편향,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근거만 찾는 그런 상황을 몰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공유하는 정보가 허위 사실이라면, 근거가 부족한 거라면 그걸 제대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예, 판단을 못 하는 거죠. 판단의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한 연구에 의하면 이 인터넷상에서, SNS상에서는 허위 정보가 진실보다 6배 이상 빨리 확산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에 내가 나를 맡겼을 때 이 테크노폴리 시대에 필터 버블과 에코 챔버로 인해서 나는 비판적 사고 자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한 개인이 아니라 이 집단이 형성하잖아요. 그럼 집단적으로 비판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정치 분야인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테크노폴리로 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에게는 지적 주권을 지키기 위해 내가 딛고선 문명이 어떤 논리로 움직이는지를 끊임없이 묻는 최소한의 저항이 절실하다. 완전한 이해보다 중요한 것은 이해하려는 태도다. 너무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완전한 이해보다 중요한 것은 이해하려는 태도다. 기술을 맹신하지 않고 질문할 줄 아는 자세. 편리함 앞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습관이 인간을 시스템의 부속품으로 만들지 않는다. 알지 못해도 묻는 사람과 묻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 사이에는 사유의 주체성이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생기고 질문을 멈추지 않는 태도만이 기술의 시대 속에서도 인간을 인간으로 남게 한다. 지금 그 어느 시대 때보다 이 AI를 대변을 하는 기술과 과학의 그 위대함이 어마어마합니다. 그 능력이 너무나 출중하죠. 그전에는 어떤 기술이 있었을 때 AI가 등장 전에는 그거를 우리가 활용한다는 느낌이었는데 AI를 쓰다 보면 이놈은 완전히 나의 사고 체계를 대체하는 너무나 또 인간적인 느낌까지 들어요. 근데 되게 뛰어난 인간인 거죠. 이렇게 능력의 대단함과 또 우리에게 인지적 편리성, 효율성을 주기 때문에 우린 지적으로 게으러지기 편합니다. 그냥 다 맡기고 싶죠. 생각 안 하고 싶죠. 그런데 그 속에 진짜 위험이 있는 거예요. 우리 눈에 바로 보이진 않지만 인간의 존재를 위기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위험이 그 속에 있는 거죠. 한나 아렌트가 이런 얘기를 했죠. 아히만의 문제는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 그는 생각하지 않았다. 한나 아렌트가 말한 아히만은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죽음의 수용소로 보냈던 수송을 책임졌던 그런 사람입니다. 한나 아렌트는 이 아히만의 전범 재판을 이제 취재를 했는데 악인이잖아요. 그는 너무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평범한 관료였던 거예요. 그는 그냥 평범한 관료로서 상사가 얘기하는 걸 그냥 듣고 그걸 열심히 수행해서 승진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한 모든 의도는 매우 평범했어요. 하지만 그는 생각하지 않았죠. 내가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 그가 가졌던 의도는 악마적 의도가 아니고 매우 평범한 의도였지만 그가 하는 행동이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평범한 인간이 이 사유 부재를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악의 도구로 사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책에 얘기했잖아요. 우리에게는 지적 주권을 지키기 위해 내가 딛고 선 문명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문화가 내가 이 문화 속에서 실행하고 있는 나의 말과 행동이
어떤 논리로, 어떤 기술로, 어떤 과학으로, 어떤 가치관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묻는, 어떻게 해요? 질문하는, 이게 왜? 왜 그런 건데? 최소한의 저항이 절실하다. 우리가 왜? 라는 질문을 던지는 순간 뇌는 모두를 변환시킵니다. 우리가 수동적으로 알고리즘이 제시해주는 대로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에는 이 이성적 사고, 이 전전두엽이 활성화가 저하된다는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던진 순간 이 이성적 뇌가 이제 막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학습에 있어서 매우 고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뇌로 순간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실제 2014년도에 뇌를 촬영했더니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가 어떤 지적 탐구, 지적 호기심을 발휘했을 때 우리의 뇌가 똑똑한 뇌로 바뀐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스타니슬라브 페트로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아히만과 정반대에 있었던 사람이죠. 1983년도에 소련의 핵 경보 시스템이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이 핵미사일 5발을 날렸다. 소련을 향해서. 컴퓨터가 그렇게 경고를 하니까 규정에 따르면 소련은 바로 보복으로 핵미사일을 쐈어야만 했습니다. 뭐 이렇게 되면 핵 전쟁이 그러니까 소련과 미국 사이에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지구는 거의 반파되는, 멸망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절대절명의, 이 지구적 측면에서 인류 입장에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당직 사령관이었던 사람이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인데요. 이 사람이 뭐야, 컴퓨터가 경고 시스템을 냈으니까 이게 옳다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져본 거예요. 아니, 미국이 핵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겨우 5발만 쏜다고? 그게 맞을까? 혹시 기계적 오류는 아닐까? 결국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컴퓨터를 과신하지 않고 검증 단계를 해본 겁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지식으로. 미국이 정말 핵 전쟁 원한다면 5발만 날릴 이유는 없다. 검증해보자. 검증한 결과 기계적 오류였습니다. 그래서 상부에는 기계적 오류로 이건 오보다, 잘못된 거다 라고 했고, 검증 결과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의 던진 그 질문하는 태도, 이 상황을 좀 더 이해하려는 태도, 이 상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사고하는 태도, 그런 자세를 통해서 자칫하면 정말로 핵 전쟁으로 벌어져서 인류가 정말로 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당할 수도 있는 것들을 막은 에피소드인 거죠. 그래서 책에서 우리가 썼던 것처럼 알지 못해도 묻는 사람과 묻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 사이에는 사유의 주체성이라는 결정적인 차이가 생기고, 질문을 멈추지 않는 태도만이 기술의 시대 속에서도 인간을 인간으로 남게 한다. 이게 좀 비유적인 건데요. 이 자체로 질문하는 사람은 인간을 인간으로 남아 있게 하지만,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의 에피소드 보면 그가 스스로에게 던진 그 질문이 그 스스로뿐만 아니라 인류를 인류로 남게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대-AI 시대, 이 과학과 기술이 문화를 잠식하는 이 테크노폴리 시대에 살아남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인간성, 내 개인의 인간성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인간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은 무엇이냐면 질문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비판적 사고로 질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습관적으로 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스스로 본능적으로 이게 왜 그런데? 라는 이 비판 의식 상황에서 그게 나와야 합니다. 그럼 그런 비판적 사고는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많은 경험을 해야 합니다. 지적 경험, 간접 경험. 지적 경험, 우리가 다양하게 이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거. 이 간접 경험의 최고는 뭐죠? 바로 독서죠. 스타니슬라프 페트로프가 컴퓨터가 어떤 결과를 낼 때마다 왜? 라고 물은 게 아니에요. 대부분 컴퓨터 맞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뭔가 이상한데? 과연 그럴까? 라는 비판적 사고가 튀어나온 거예요. 그 비판적 사고가 어떻게 튀어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는 사령관이죠.
전쟁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소련과 미국이 지금까지 어떻게 충돌이 왔는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경험, 그러한 지식, 그러한 지적 체계,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생각했던 군사적 사고 체계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던질 수 있었어요. 미군이 핵전쟁을 원하는데 겨우 5발밖에 쏘지 않았다고?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AI 시대에 정말 이 AI를 잘 활용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갖고 있는 인간성,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 이 시대가 테크노폴리에 빠지지 않게끔 만들 수 있는 사람은 독서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번에 쓴 책의 제목이 뭐죠?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이에요. 최소한의 생각.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습득을 하신다면 이 정도의 생각들을 우리 안에 장착을 하게 된다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옳은 길이야? 이 방향이 맞나? 그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내 삶을 나답게 주체적으로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러한 능력이 AI 시대에 더 절실한 능력이다.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이 책은 오늘 여러분과 나눠봤던 것이 한 챕터예요. 한 챕터도 참 깊죠? 이런 것들이 26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260개의 명언을 이제 철학의 뿌리, 사고의 뿌리를 두고 저랑 신박사님 그리고 AI의 어떤 지혜를 총동원해서 함께 만든 책이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입니다. 감히 말씀드리건데 한 챕터, 한 문장 정말 허투루 우리가 선택하거나 쓰지 않았고요. 여러분께서 읽으실 때 지적 희열 그리고 사고의 깊이 이런 것들을 만끽할 수 있는 책이라고 정말 자부하는 책이 바로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한 문장 한 문장 허투루 쓰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이미 기획했을 때 필사책을 기획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게 260개 중에 200개를 추렸습니다. 그래서 100개, 100개씩 해서 거인을 쓰다 하는 필사 책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명언이 정말 좋은 명언이 많아요. 오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명언은 거인의 읽다라는 명언집에서 260개를 추려 놓은 겁니다. 이 거인의 읽다는 1400개 명언이 있는데 저랑 신 박사님이 함께 정말 오랫동안 수집을 한 거예요. 그 명언책은 명언 1400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영어 원문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 이 책은 정말 10번, 20번, 100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읽어도 좋고요. 이제 읽으시면서 정말 이 문장 하나하나 정말 한번 필사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필사책 거인을 쓰다를 구입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명언을 더 많이 알고 싶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영어 원전도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거인의 읽다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을 위한 최선의 생각은 싱큐베이션, 국내 최대 무료 독서 단톡방 모임이죠. 거기서 첫 번째 책으로 선정된 책이거든요. 그래서 함께 읽으실 분들은 싱큐베이션 신청하시면 되고요. 이 싱큐베이션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저랑 신 박사님과 함께 다양한 어떤 모임을 할 생각이에요. 이벤트들을. 그래서 그때마다 이렇게 해서 같이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필사 같은 경우도 혼자 필사하실 수 있겠지만 함께 필사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필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한 기수 모일 때마다 1000명 정도 모여서 함께 필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인을 쓰다는 당분간 앞으로 계속 필사단에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함께 필사를 하실 분들은 거인을 쓰다 구입하시고 그 다음에 필사단 신청하시면 모임 자체가 무료거든요.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 AI 시대, 테크노폴리로 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에서 여러분께서 이런 명저,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이런 책들 읽으시면서 비판적 사고를 놓지 아니하고 항상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그래서 지금 나에게 닥쳐오고 있는,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기술을, 저희 책에 얘기했잖아요. 완전한 이해보다 중요한 것을 이해하려는 태도다. 우리가 비전문가로서 어떻게 AI가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100% 알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하려는 그 태도 자체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당연히 적절한 이해가 들어올 것이고요. 그 이해가 있었을 때에 우리가 더 비판적 사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는 최소한의 저항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얘는 AI 시대에 여러분께서 AI도 잘 활용할 뿐만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지적 예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사이의 주체성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